2025 기출에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A형, B, U형에 대해서 토탈로 진행하는 시간이고요. 나중엔 연역별로도 뭐 가족 파트만 가족 파트 2025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기존의 연역별 기출에서 강의에다가 연역별로 더 붙여서 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토탈 2025 전공 A, B에 대한 이제 해설입니다. 자, 아무래도 나중에 연역별 기출에서 들어갈 때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갈 거고요.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당장 좀 답이 궁금하다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기출 해설의 흐름을 보고 싶은 분들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 저희가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번에 시험 보신 분이 지금 들어와서 보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카페에다가 1차 초안으로 좀 답을 올려드렸고요. 오늘 기출 해설을 할 때는 추가로 조금 더 답으로 인정될 만한 것들을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조금 더 보탰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올해 시험 문제 진짜 사이드가 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이드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사이드가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하지? 라고 하시는 우리과가 아닌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알고 있죠. 이게 명백하게 어떤 근본적인 줄기가 되는 내용이 아닌 약간 부가적인 외곽적인 내용들이 많이 기출됐다라는 이제 의미로 제가 사이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 이렇게 너무 사이드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다 틀리는 거죠. 사실은 내가 못 쓴 거 너도 못 썼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기본적인 요소들을 얼마나 꽉꽉 채워서 실수하지 않았는지를 좀 이제 보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내년에도 흐름이 이럴지 아닐지는 알 수 없겠으나 일단 저희가 기본 흐름을 잡고 나중에 이제 더 살을 붙이는 이런 공부 방식에 대해서는 계속 이 흐름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고요. 시험 끝나고 나면 또 잠 못 이루시죠. 아, 이거 기본을 잘 맞췄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걸 틀렸을 때 막 그때 왜 그렇게 썼을까 막 이러면서 또 잠 못 이루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일단 끝났으니까 그죠? 저희가 좀 마음을 릴렉스 하시고 이럴 때는 관심을 다른 곳에다 기울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데 관심을 좀 기울이시면서 2차 준비를 일단 하신다든지 다른 뭐 나의 직업 생활이 있으시면 뭐 직업 생활을 하신다든지 하면서 조금 1차 발표 때까지 자신을 위해서 조금 이제 그 케어를 좀 해주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A부터 볼 거고요.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쓴 게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것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올려드리는 차원이니까 너무 맹신하면서 보시기보다는 너무 또 걱정하면서 보시기보다는 참고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1번인데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보통 1번 문제가 교육과정 문제가 나오는데 1번의 교육과정을 예상하고 있다가 갑자기 식상을부터 툭 튀어나오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또 갑자기 이제 멘탈이 조금 이제 흔들리더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희가 공부를 많이 했어도 실전에 갔을 때 멘탈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교육학도 굉장히 어려웠다면서요. 심지어 교육학 문제 풀다가 정말 마음속에서 막 뛰어나가고 싶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한두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이제 나서 바로 또 전공 과정을 시작을 했는데 1번부터도 교육 과정이 아니야. 또 멘탈이 막 흔들리는 거죠. 일단은 멘탈이 흔들리면서 자신의 실력 발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변수가 있을 수 있다. 근데 변수가 생기더라도 그냥 무덤덤하게 풀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수업 실현이나 면접 때 가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나중에 수업 실현 순서 같은 거 할 때도 재입학기 할 때 이제 1번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막 이제 실수를 많이 했다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누구나 1번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앞번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게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1번 문제를 볼 텐데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 가번 같은 경우 약간 반복 기출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맞추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나번 같은 경우는 많이 사이드죠. 저희가 아스타잔틴이라고 하는 생새우가 약간 이제 회갈색 빛이 나는데
딱 이제 삶을 때, 가열할 때, 그 찌거나 뭐 구울 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했었을 때, 얘네가 붉은색으로 변화가 되면 익은 것이다라고 제가 분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혹 설명을 드리기는 했었었는데, 아스타잔틴 색소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색깔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라는 부분에서 맞추기가 좀 쉽지 않은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나마 이제 가번은 좀 맞출 수 있는 항목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구조 내에서 이온의 치환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클로로필과 피오피틴이라고 하는 군자 속에서 어떤 이온의 치환이 일어나는데 가로 안의 기억에 색소 구조 내의 원래 이온과 치환해서 들어가는 이온을 순서대로 적어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럼 다 알고 있으다시피 클로로필 가운데 이제 마그네슘 이온이 있었었는데 지금 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수소 이온이 무조건 나와야겠죠. 그래서 치환에 들어가는 이온이라고 한다라면은 수소 이온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그네슘 이온, 수소 이온이라고 적거나 이렇게 플러스 2가, 플러스 1가를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좀 우려를 하시는 내용들이 원래 이온과 치환에 들어가는 이온을 순서대로 적어라 라고 했을 때 마그네슘, 그냥 수소 이렇게만 적었을 때 좀 걱정을 하시는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채점자들의 소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온을 순서대로 적으세요 그랬으니까 저희가 이게 문제에서 보시면 효과를 순서대로 적으세요. 현상을 적으세요. 이렇게 단서를 좀 주거든요. 그러면 끝에 어미를 뭐뭐뭐 현상 이렇게 적어주시니까 좀 안전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효과의 이름을 적어라 그러면 뭐뭐뭐 효과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좀 안전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도 이온을 써라 라고 했었으니까 수소가 떠올랐을 때 수소 이온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좀 안전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냥 수소라고만 썼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맞게 할 것인지 아닌지는 이 채점자들의 그 관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최소 그래도 부분 점수라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분석도 잘 들어가야겠죠. 색소 구조 내에 원래 이온과 치환에 들어가는 이온을 그러니까 2개 쓰라는 거죠. 하나, 둘 순서대로 적어주세요라고 하는 거 이제 빠뜨리지 않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나번에서 가로 안에 니은에 들어갈 영양소의 명칭을 적으세요. 이제 아스타크산틴이 아스타잔틴 똑같은 말이고요. 자, 아스타잔틴이 이제 붉은색을 띠는 색소다까지는 이제 알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자 가풀조 저희가 교과서처럼 보고 있는 가풀조를 보시면 약간 옆에 이렇게 따로 박스에 조그맣게 이제 참고 설명이 있는 내용도 있었었는데요. 자, 아스타잔틴은 새우나 게 등의 갑각류의 껍질에 들어있는 이제 붉은 색소인데 단백질과 결합해서 생체 내에서는 아직 익기 전에 생새우 이때에는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 이름이 아스타크산틴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어서 생새우를 보면은 살짝 파란빛이 도는 그런 색깔을 띠고 있는데 가열을 했을 때에는 이 복합체 바로 아스토크산틴이라고 하는 복합체에서 단백질이 분리되어 나오면서 붉은색의 아스타잔틴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여기서 단백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분리됐다라는 단어가 좀 추가가 돼주면 조금 더 이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는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자, 네,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비자 파트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묘하게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고 뭔가 아리까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첫 번째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적으세요. 이 문제는 그래도 좀 많이 쓸 수 있었겠죠. 자, 많은 소비자들이 정보 탐색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소비자가 정보를 획득하여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 현상이다. 자, 우리 론에서도 많이 봤었던 무임승차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정보는 이와 같은 소비자 정보의 무슨 특성, 공공재적 특성 때문에 이제 소비자가
이제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지 않고 공짜로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라고 했던 맥락이었죠. 자, 관련되는 내용도 다시 보실게요. 자, 우리 소비 생활, 우리 학원 교재를 보시면은 이제 기출이 됐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공공재적 특성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비배타성과 비경합성을 토탈해서 이것 때문에 공공재적 특성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여기서 아까 나왔던 그 문장이 그대로 있죠. 누군가가 소비자 정보를 획득하여 제공해 주기를 원할 뿐 자신이 스스로 정보 획득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을 무임승차의 문제이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한 거고요. 출제자는 어떤 현상이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무임승차 현상이다 라고 적으면 되는 그런 문제였었고요. 이런 공공재적 특성 블랭크 걸어놨고, 이것 때문에 정부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완전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사업자들에게 각종 표시 제도, 약관 제도의 의무화, 피해 구제 등과 같은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와 같은 맥락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뭐 소비 문제 중에서 이 문제는 좀 무난한 문제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마 기업번 같은 경우 갑자기 좀 당황했을 소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침착하게 생각을 해보면 아, 이거 무임승차를 얘기하는 것 같네 라고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었던 이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번 문제였었고요. 지금 올해 문제를 보면은 요즘 유행의 기출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것도 많이들 하시죠. 근데 기출 문제를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는 또 맞출 수 있는 상황들이었을 것 같고, 완전히 3분의 1은 막 사이드가 나왔고, 3분의 1은 기본적인 거를 공부했던 게 나온 분위기가 아닌가, 그냥 개별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멘붕이 굉장히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보엔에서 다세대 이론을 소개를 교재에서 해드리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 치료 이론에서 미누치는 이론이라든지 보엔이라든지 각종 이론들이 출제가 됐을 때, 제가 이제 가족생활 파트 교재에다가 이 내용을 넣을 때 너무 깊게 넣으면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깊게 넣으면 피로도가 증가할까봐 사실은 가족 치료 이론은 2개밖에는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디테일하게 계속 출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가족 치료 기법을 출제를 해드려서 했었길래 좀 죄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거의 못 썼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쓴 분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뭐 상담 쪽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못 썼대요. 심지어는 상담 쪽 공부하셨던 분들도 답을 몰랐다고 할 정도인 걸 보면 꽤 디테일하게 넣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 틀렸을 거야 이 마음 생각하시고 좀 편하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실게요. 자, 요즘 남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속상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증상을 보여주죠. 내담자가 속상하다라고 하는 증상에 집중을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 남편분에게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게 되세요?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화를 내지요. 좀 객관적으로 자기 감정을 떨어뜨려 놓고 볼 수 있게 해주지요.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이 들 때 화가 나는데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술 마시고 왜 늦게 들어올까? 그건 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야까지 가니까 화가 났다라는 거죠. 부부나 가족에 대해서 남편분이 갖는 생각이 어떤지 보신 적이 있는가요? 남편 생각을 내가 물어본 적은 없어요. 저도 바빴고. 그 남편분은 부인이 이렇게 나를 존중하지 않아서 늦게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이런 부인의 생각을 알고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글쎄요 라고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과정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은 이 증상 자체, 속상해요 라고 했을 때 그 속상한 제 증상에 집중하지 않고 뭔가 과정적인 질문을 제시하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이 내담자의 불안감, 화가 나는 이 감정을 해소시켜주고 있는, 사고를 명확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 기법의 명칭은 과정 질문이고요. 이 기법에도 초점을 두고 있는 내담자의 기능은 불안을 감소시키고 사고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서 자아를 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시험 문제를 보시면은 사실은 문장 테스트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전공서에서는 내담자의 기능은 한 다음에 정확하게
이 문장으로 기술된 자료는 보지를 못했어서 제가 일단 임의로 작성한 답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과정 질문이 명칭이고요. 그다음에 내담자의 기능이라는 부분은 제가 답안을 만들어 드리기는 내담자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과 그리고 자아를 분화시키는 것, 나의 자아와 타인의 감정을 분화시킬 수 있는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실제 내가 화가 났지만 남편이 나를 존중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지만 남편의 마음이 정말 부인을 존중하지 않아서 늦게 귀가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그 사람 남편의 자아와 나의 자아는 다른 상태일 수 있잖아요. 자아 상태를 분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일단 답안을 작성을 했는데 이 작성했던 이유는 자 부문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했던 자료는 이제 이런 전공서에서 참고를 했고요. 상담 쪽 자료 추구도 굉장히 조금 디테일한 책입니다. 자, 일단 과정 질문이라는 자체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화가 난 이 부인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정서적 반응에 의해서 유발된 불안을 경감시키며 사고를 촉진시키는 남편이 정말 나를 존중하지 못해서 그랬던 걸까?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대화를 해본 적이 있었을까? 사고를 촉진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과정 질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 상담을 받고 있는 내담자와 그 가족은 가족에게 일어났던 이 관계의 과정 속에서 생각하는 동안에 가족 전체 체계의 구조와 움직임을 볼 수 있게 됐다. 서로 간에 대화가 없는 이 모습도 발견할 수 있고 증상 자체에 매여 있는 남편이 늦게 왔다라는 현상, 그 내가 화가 났다라는 증상 여기에 매여 있는 여기에서부터 벗어나서 이런 증상은 가족 과정의 결과다. 가족 간의 대화가 없고 서로 바쁘고 이런 과정의 결과라는 것을 발견하게 만들어준다. 또한 가족 체계 내에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역할에 초점을 두게 되어 점차 불안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객관적인 사고 기능을 조금 더 명료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된다. 내담자의 사고 기능을 향상시켜주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평정 상태를 회복하면서 관계 속에서 융해되지 않고 자신과 타인을 분화하고 남편과 나를 분화시켜서 사고와 감정을 분화하여 균형 있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내담자의 기능은 무엇이더라고 명확하게 문장에서 규정된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 추대자분들은 명확한 텍스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뽑아가지고 이렇게 옮겨놓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 사실 우리가 문제를 보면 이게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걸까가 되게 불명확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그 문장의 텍스트를 직접적으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문제 자체가 모호해버리거든요. 이런 식의 문제가 지금 올해 출제가 되게 많이 된 상황인데 제가 유추학원을 이 텍스트를 전체적으로 보지 못한 입장에서 그냥 유추하건대 지금 화가 난 내담자의 불안을 감소시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자아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라고 예측한 답안을 지금 올려드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똑같이는 안 나겠죠, 다시. 예, 디테일하게 굉장히 깊게 나왔기 때문에 제 기출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번입니다. 이 문제도 일단 자외선 차단 크림 나오니까 일단 당황스러웠대요. 이거부터가 당황스러워, 그죠? 못 보던 맛 제품이 나왔어요. 자, 근데 그 침착하게 한손 착 내려놓고 어딘가는 힌트를 주죠. 예, 맞출 수 있는 힌트를 반드시 줍니다. 어디 힌트가 들어가 있는지를 잠깐 심호흡을 하고 찾으시면 됩니다. 자, 취재자들은 어쨌든 답을 찾을 수 있게 이제 어딘가는 숨겨줘요. 자, 떨어져 가는데 무엇을 사야 될까 고민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줄줄줄 얘기를 하는데, 자, 워낙 좋다는 새로운 제품들이 많으니까 새로운 걸로 바뀌어볼까 해. 그런데 새 제품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고르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하면서, 자, 그래서 전부 찾아볼 수는 없을 것 같고 평소에 내가 신뢰하는 인플루언서의 리뷰를 참고해서 몇 개만 놓고 비교해 보려고 해. 이런 이제 단서들이 잡혀 있는데요. 여기서 소비자 A가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문제 해결 방식을 쓰세요라고 나왔을 때, 이때 뭘 맥락으로 물어보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게 딱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감이 안 올 때는
뒤에 또 나오는 힌트들을 좀 보십니다. 자, 문제 갖고 힌트죠. A가 사용하려는 문제 해결 방식보다 정보 탐색의 양이 적은 소비자 문제 해결 방식을 적으세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은 막연하게 소비자 문제 해결 방식이라 했으니까 문제 해결 방식이 얼마나 많아요? 관여도에 따른 문제 해결 방식, 정보 탐색의 양에 따른 문제 해결 방식이 네임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럼 대체 어떤 네임에서 우리가 골라야 될지가 되게 혼란스러운데 그 밑에 문제를 보니까 소비자 정보 탐색의 양을 기준으로 하는 소비자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거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 이제 교재 중에서 보시게 됐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 탐색의 정도라고 하는 이 칸이 있고 여기서 저희가 포괄적 문제 해결, 제한적 문제 해결, 일상적 문제 해결이라 그래서 103쪽의 텍스트를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일단 요걸 갖고 답을 푼다 그런다면은 문제를 봤을 때 정보 탐색의 양이 굉장히 많냐? 보니까 굉장히 많지는 않죠. 그냥 몇 개만 놓고 간단하게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서술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괄적이라고 하는 건 일단 정보 탐색의 양이 많은 거죠. 근데 몇 개만 놓고 비교를 한다 그랬으니까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외적 정보원의 수가 적다라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2차적으로 물은 문제는 뭐냐면은 A가 사용하려고 하는 문제 해결 방식보다 즉 제한적인 문제 해결 방식보다도 정보 탐색의 양이 적은 것을 골라보라고 했으니 만약에 이 텍스트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 그런다면은 하나밖에는 없는 일상적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자 소비자 파트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출처가 여러 가지라는 거죠. 자, 우리 교재에 121쪽에 보게 되면 또 이런 텍스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관여도도 제시가 되고 있지만 보시면 정보 탐색의 양도 제시가 되고 있는 자료가 있죠. 121쪽에 있고 저희가 소비자 파트에서는 큰 획을 긋고 있는 교수님들이 크게 두 갈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갈래의 교수님들의 전공서가 이 다루고 있는 약간 이 자료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한 맥락은 이런 맥락을 갖고 보통 3개 정도로 분류하든지 아니면 자 4개로 분류하는 책도 있어요. 좀 이따 이거 해드릴게요. 일상적 문제 해결 방식이 추가가 되고 있는 요 맥락이 있는 반면에 자, 요 맥락이 또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교수님들이 이 텍스트를 갖고 문제를 냈다라고 봤을 때 자, 어쨌든 봅니다. 정보 탐색을 할 때 외적인 정보 탐색에 대해서 제한된 소수의 정보 탐색을 하고 있다면 정답은 동일하게 제한적 의사결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제한적 의사결정보다 정보 탐색의 양이 적다라고 질문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땐 답이 또 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습관적 의사결정도 답이 될 수 있겠죠. 제가 봤을 땐 이것도 지금 답이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자, 그다음에 또 다른 텍스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새로 쓰는 소비자 의사결정책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이제 교재에서 봤던 3가지 포괄적, 제한적, 일상적 외에도 회상적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것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두 번째 질문. 제한적 문제 해결 방식보다 정보 탐색의 양이 적은 소비자 문제 해결 방식의 이름을 적으라고 했었을 때 요 텍스트로 하면은 일상적 문제 해결이 되고요. 또 제일 아래 새로 쓰는 소비자 의사 결정 과정론으로 보게 되면은 회상적 문제 해결 방식이 가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습관적 문제 해결 방식도 가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여러 가지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거고요.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일부러 이론 수업을 할 때에는 이런 자료도 있다라는 부연 설명을 잘 안 합니다. 이론만 들어갈 때 이것까지 들어가면 선생님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일단 이 2가지까지만 진행을 했고요. 보통 이제 문풀이나 모고 때 사이드 자료 같은 거 좀 넣어줄 때 좀 설명해 드리는 자료인데요. 자, 이제 2가지 차이점만 좀 설명해 드리고 들어갈게요. 자, 일상적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상적 문제 해결 방식이나 정보 탐색의 양이 매우 작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일상적 문제 해결 방식은 내가 구매해봤던 것이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매를 했던 이 정보가 구매 경험이 있다 보니까 기억 속에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라면 같은 아주 이런 제품들
대해서 내가 먹어봤던 적이 있으니까 라면이 먹고 싶어 그럴 때 탁 가서 사 먹는 제품이 있다라는 거죠. 약간 느낌이 습관적 의사결정하고 비슷한 느낌이죠. 내가 이렇게 하던 대로 구매하고는 느낌인데, 회상적 문제 해결 방식은 뭐냐면은 내가 직접 구매했던 경험을 토대로 하지 않고요. 광고나 타인으로부터 획득한 제품 정보를 말합니다. 내가 직접 구매한 적이 없어요. 광고나 타인으로부터 들었던 정보가 나의 기억 속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뭘 사고 싶어 그럴 때, 그때 그 광고 보니까 괜찮아 보이던데, 내 친구가 얘기하던 걸 보니까 괜찮은 것 같던데 라는 걸 떠올리면서 내가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할 때에는 회상적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답안을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5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가면서 신조어들 좀 나올 만한 것들을 아무래도 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었는데, 메타버스를 내기는 조금 약할 것 같고 메타패션 나오지 않을까 했던 부분들이긴 했는데, 메타패션이 나오기는 했어요. 자, 보실게요. 자, 의류 파트도 굉장히 뭐라 그러냐, 트렌드에 좀 강하죠. 그래서 스마트 의류 같은 게 출제가 된다라든지 굉장히 문제가 좀 추진 경향성에 예민한 부분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 지능형 의류의 종류와 유형과 지속 가능한 의상화 문화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아바타를 놓고 이제 가상 패션쇼를 벌이고 있는데, 이제 프로젝트법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바타를 선택을 해서 TPO에 맞춰서 패션 디자인을 하되, 거기다가 또 선색 재질 무늬를 갖고 의복 디자인까지 하고 있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적용을 했고 4단계는 뭘 하겠느냐,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까지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메타패션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서 자, 니은번에 메타패션의 개념을 적으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올해 시험 문제의 특징이 아주 막 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놓고 뭔가 약간 그 문제가 좀 깊게 느낌이 좀 깊게 나오는 그런 느낌을 좀 주는 부분이 많이 있었었는데요. 자, 가정교과 역량 중에서 교사 A가 의도했던 수업을 통해서 함양할 수 있는 역량을 적어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내용을 보시면은 어쨌든 아바타를 통해서 학생들이 TPO를 따라서 입대, 또 거기다가 자신의 어떤 체형이까지 고려하면서 의복을 디자인해야 되는 이런 내용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대체 어떤 역량을 증진시키려고 했을까라는 부분들인데, 자, 잠깐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과정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실과의 그 역량이 2015에서 강조했던 실과교과의 역량과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가거든요. 근데 본문의 줄글 안에는 명백하게 이렇게 막 뚜렷하게 표시된 줄글이 없어요. 이 도시관에서만 들어가 있거든요.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생활 자립 능력, 그리고 관계 형성 역량이라고 어미를 붙여야겠죠. 예. 실천적 문제 해결 역량, 생활자립 역량, 관계 형성 역량이라고 이 도시 그림 속에서만 표시가 되어 있고 줄글 속은 제시가 좀 안 되고 있어요. 2015와 2022는 교과 역량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또한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보통은 성취 수준이 나오면 성취 기준이 나오면 어떤 역량을 개발해야 되는지가 매우 뚜렷하게 눈에 좀 보여지거나, 성취 기준 해설 안에서 좀 부연 설명이 나온다거나,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답을 써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실전적 문제 해결 역량일까? 생활 자립 역량일까? 이게 도대체 뭘까? 관계 형성 역량일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일단 관계 형성은 아니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어디 들어갈까? 근데 실천적 문제 해결 역량이라고 했을 때는 약간 포인트가 약간 항구적인 문제, 실천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남아있는 거는 생활 자립 역량이라고 좀 보시는 부분들이 가장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의식주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생활 자립 역량들이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써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 자립 역량이라고 일단 저는 답안을 작성해 드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법을 물어보게 된 것이죠. 프로젝트법에서 아까 기억번에 들어갈 내용을 좀 적어봐라 라고 하는 부분이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1단계, 자, 저희 지금 프로젝트법에서 먼저 목적, 계획, 그 다음에 실행, 평가잖아요. 지금 뭔가 목적을 설정한 거죠. 자신의 아바타를 선택을 했으면 T4에 따라서 설정한다. 이게 지금 목적이 된 거죠. 그다음에 계획 단계에서는 T4에 따라 적절한 의복을 디자인을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게 두 번째 계획 단계로 들어간 거죠. 그다음에 실행 단계에서 들어간 것이 실제 이것을 이제 자신의 아바타에게 적용한 거죠. 그럼 남은 것은 요 평가의 단계에 해당을 하는데, 평가 내에는 세부적으로 어떤 요소가 들어가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서술이 가능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실행에서 각자가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냈으면 평가에서는 뭐까지 들어가냐면은 일단 전시가 들어갑니다. 전시하고 보고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전체 학급 속에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다라든지, 그리고 발표를 했으면은 나도 반성을 하고 학생들끼리 상호 평가도 하고 교사도 평가하는 세 가지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이제 풀어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가히 활동을 이제 프로젝트 학습에 따라 진행을 할 때 기억에 들어갈 활동을 자, 적되에 학습의 내용을 포함을 해서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학습의 활동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전반적인 학습의 활동은 자신의 아바타에 TPO에 적절한 옷을 디자인을 하는데, 선생 문의 재질을 활용한 디자인 계획을 통해서 아바타에게 적용을 한 것을 자, 학생 전체 속에서 전시 보고를 하고, 자신도 반성을 하고, 학생 간의 상호 평가하고, 교사의 평가가 된다. 이렇게 다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걸 다 적어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답안을 만들 때 그냥 이렇게 이름 일단 적어주시고, 얘는 평가 단계다. 일단 제목 적어주신 다음에 전반적인 수업 과정을 다 적어준 거죠. 아바타의 패션 아이템을 이제 전시를 하고, 아까 최종적인 그 실행 단계에서 나왔던 자신의 패션 아이템 학생들 속에서 전시를 하고, 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서 선색 재질 무늬가 잘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반성하고, 학생끼리 상호 평가도 하고, 교사 평가를 실시한다와 같이 이제 만들어 드렸습니다. 약간 열린 답안이 되겠죠? 약간 이제, 근데 그 안에서 어쨌든 채점자들이 어느 정도 아웃라인 안에서 채점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시험 문제가 뭘 적용해서 쓰지 말아라, 예시를 적용하지 말아라 라고 많이 제시를 했던 반면에, 올해 문제는 적용해서 써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서 채점자들이 좀 열려있는 답안에 대해서도 실점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션, 메타 패션의 개념을 적으라는 거죠. 이번에는 자,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적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여기 교육과정에 제시된 메타 패션의 의미에 근거를 해서 서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 교육과정 안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일단 써야 된다라는 게 답이거든요. 이게 좀 아쉽죠. 그러면은 일단은 교육과정 안에서 나와 있는 그 개념 그대로 보시게 되면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제작한 디지털 패션 산업을 뜻한다. 이렇게 적어야지 답안으로 내가 일단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근데 때 이거를 저희가 이제 교과서로도 여러 가지 막 각종 출판사에 나와 있는 메타 패션을 좀 저희가 제시를 해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문장이 아무래도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취재자들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문장을 일단 근거로 해서 채점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준을 줘버린 거예요. 참 이게 어느 정도 답안에 요거를 좀 줄여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어느 정도 선에서 약간 그 단어가 약간 뭐 똑같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맞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맥락이 맞으면 어느 정도 맞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채점이라고 하는 게 텍스트 싸움이기 때문에 어떤 텍스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놓고서 아마 뭐 전체 점수를 줄 것인지 부분 점수를 줄 것인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하다. 근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 신조어로 공부할 때 교과서 속에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일단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저희가 이렇게 교육과정 안에 있는 용어를 갖고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가 되는 게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몇 가지 없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보통은 신조어 그러면 보기를 주고 기입형으로 이름만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았지 이렇게 서술하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 앞으로는 이렇게 그냥 기입형으로 딱 대비를 할 때는 우리가 일부러 이거 외우질 않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서술형에 대비를 한다라면은 교육과정과 같이 명확하게 제시된 문장을 통해서 서술형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교과서 신조어 중에서 이렇게 서술을 해주는 신조어들이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다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하여간에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그대로 저 같은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싶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고요. 앞으로 공부할 때는 그런 전략을 좀 구사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문제였었습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중심 평가 2015 교육과정 쪽에서도 많이 강조가 됐던 내용들이죠. 요걸 통해서 전반적인 이제 운영 계획, 평가 계획 수립 쭉 이제 나와 있는 이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피드백에 대해서 기능을 교사 측면에서 적어봐라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피드백 자체의 내용을 모르더라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 이후에 교사가 학생들이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주고 설명해주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이제 서술이 가능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나번입니다. 나번을 보시면 지금 위에 있는 교수학습 계획에 따라서 자, 지금 1, 2, 3, 4, 5 차시의 이 학습 계획에 따라서 차시별로 평가 과제를 부여를 하고 5차시 종료 후에 수행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이제 1차시에 대해서 지금 평가 방법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1차시의 내용이 의식주 생활 자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었고 평가 방법으로 들어가 보니까 수업 중 방탈출 퀴즈를 풀어서 학생들이 의식주 생활 자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한 후에 피드백한다라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내용에 근거를 해서 1차시에 적용된 평가 방법의 명칭을 적어봐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 상당히 처음 봤을 때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요. 지금 1차 시에 적용된 평가 방법의 명칭을 쓰는 부분이 있고 본문에 제시된 평가 방법은 제외를 하라고 하는 단서들이 들어있죠. 자, 그러면 이게 일단은 보통 1차 시 수업 중에 평가를 들어간다면 어떤 데 들어갈까요? 당연히 진단평가 아니면 형성평가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데 수업 중에 발탈출 퀴즈를 풀어가지고 이해도를 피드백하고 점검하는 내용들이 있죠. 진단평가가 이제 수업 초반에 들어가거나 형성평가가 마무리 들어가기는 하지만 수업 도중에도 형성평가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형성평가라고 일단은 대답을 저는 해드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이 이해도를 점검하는 부분을 그 기능으로서 서술을 해드렸는데 살짝 여기서 고민이 되는 지점들은 뭐였냐 하면 지금 보시면은 방탈출 퀴즈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언급이 있다 보니까 방탈출 퀴즈라고 하는 부분에 적용된 평가 방법을 적게 되면 이제 이게 약간 문제 뉘앙스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방탈출 퀴즈를 안 해봐가지고 이게 OX로 나오는지 오지선다로 나와서 넘버를 맞추는 건지 아니면은 뭐뭐는 뭐냐 퀴즈 막 하듯이 해서 단답형으로 물어보는지에 대한 형식을 제가 잘 몰라서 이게 만약 방탈출 퀴즈 형식을 물어보는 거라 그런다라면은 답이 굉장히 복잡스러워지겠다. 뭐가 답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은 밑줄치 니은의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밑줄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좀 보게 되더라고요. 보니까는 수업 중 방탈출 퀴즈를 풀어 학생들이 의식주 생활 자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한 후에 피드백한다까지 다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니은의 밑줄이 만약에 방탈출 퀴즈에만 딱 들어가 있고 이 밑줄을 딱 방탈출 퀴즈에만 그은 다음에 그것에 근거하여 적용된 평가 방법의 명칭을 쓰라 그런다면은 방탈출 퀴즈 자체 형식이 이게 이제 OX냐 뭐 단답이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밑줄을 그은 전반적으로 다 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학생들이 이 본시 수업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피드백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 방법의 이름을 물어보는 게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문제가 하여간에 약간 해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짧은 시간에 저희가 독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문제 자체를 읽는 게 쉽지 않았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단 형산평가로 답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평가자들은 뭐라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본문에 제시한 평가 방법을 제외하라고 했으니 아마도 여기 수행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수행평가라고 할까봐 그 단어를 배제하려고 했던 문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시에서는 내용을 보니까 학생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사고 상태와 능력에 대해서 아는 것과, 다시 말해서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디귿에 관련을 하면서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를 적으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메타인지적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제라고 보여지죠.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메타인지라고 하는 용어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뭐 일반 교육학에서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푸셨을 것 같고요. 하여간에 이 문제 같은 경우 좀 문제를 해석하는 부분에 이견차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살짝 좀 들었습니다. 아니면 7번 문제입니다. 요 문장 자체는요, 저희가 이제 새로 쓰는 가정과 교육론에 가정과 교육의 비전과 사명이라고 하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가 좀 되어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 텍스트 자체는 새로 쓰는 가정과 교훈론에서 뽑아 오기는 했는데 문제 자체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실천적 지혜라든지 이제 해방적 관심, 해방적 행동 이제 이런 부분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현재 새로 쓰는 가정과 교훈론을 모르더라도 충분히 접근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일단 제시가 좀 되었었는데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했던 밑줄 친 기억의 의미를 서술하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를 무엇이라고 했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실천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존의 가정과 교훈론에 올라와 있고 우리 교재에도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이성을 동반한 참된 실천적 품성 상태로서 인간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이치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상태로 최선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 반사습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라고 해서 저희 교재에도 좀 실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에 근거를 해서 적으라고 하는 단서가 있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했던 그 개념에 가장 부합되게 기존에 있는 교재의 내용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었죠. 이게 전공서마다 실천적 지혜에 대한 언급들이 군데군데 막 여기저기 이렇게 좀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문장에 가장 부합되는 문장은 이 문장이어서 이것으로서 답안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워낙 철학이다 보니까 어디까지를 정답으로 정했을 건지는 이제 출제자들의 소관에 맡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전공서를 기반으로 했을 땐 답이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해방적 관심이죠. 자, 이것에 따라 유도되는 과학의 유형을 적으세요. 요거는 되게 쉽게 적을 수가 있었겠습니다. 자, 비판 이론, 비판 과학. 지금 과학의 유형을 쓰라고 했으니까 끝에를 과학으로 마무리 지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비판 과학.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해석에 따라서 비판적 과학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 정보서들도 있으므로 둘 다 맞게 해석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난해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디귿번인데요. 자, 이 디귿번 해방적 행동인데
해방적 행동을 이끄는 주요한 근거를 적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제 뭘 물어보는 건가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문제죠. 자, 요게 이제 난해했었고, 두 번째는 디귿의 본질, 해방적 행동의 본질이 기술적 행동, 의사소통적 행동의 본질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서술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너무 난해하게 일단 문제가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핑크색 표시해 놓은 거 요거 해방적 행동을 이끄는 근거가 뭐냐라는 한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고민을 했는데요. 자, 저희 교재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표 기억나시죠? 예, 이 표 기억나실 건데, 이 표에서 자, 해방적 관심이 여기 있고요. 이 표를 왜 꺼내드렸냐면, 자, 해방적 행동을 원래 이끄는 것은 뭐죠? 해방적 행동을 이끄는 것은 해방적 관심이죠. 그래서 저희가 수업해 드릴 때 이 세 가지 관심으로 인해서 세 가지 행동 체계가 등장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분도 계시고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기본 관심부터 수업을 했던 이유가 이 세 가지 기본 관심으로부터 세 가지 행동 체계가 등장하기 때문에, 자, 지금 해방적 관심에 의해서 무엇이 이끌어지냐 하면은 해방적 행동이 이끌어집니다. 근데 물어보는 게 묘하게도 그 해방적 행동을 이끄는 것은 해방적 관심인데 그것의 주요한 근거를 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묘해지는 거죠. 주요한 근거. 대체 뭘 쓰라고 하는 건가? 그래서 이 표를 가만히 보니까 행동의 근거라는 단어가 있죠. 자, 해방적 행동을 이끄는 것은 해방적 관심인데 그것의 주요한 근거니까 해방적 행동의 근거, 요 칸을 물어보는 거겠구나라고 유추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자유에 대한 도덕적 가치, 기술적 규칙, 언어의 규칙, 사회적 가치와 규범 중에서 하나만 적으시면 되는 그런 문제로 이제 막 해석을 어렵게 했는데 하고 보니 자, 지금 이제 요 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 이 책에 문장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자, 지금 문장이 그대로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해방적 관심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토대로 비판과학을 형성을 하며, 자, 아까 문제 나왔던 거죠. 자유에 대한 도덕적 가치, 방금 나왔던 거죠. 기술적 규칙, 언어의 규칙,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근거로 해방적 행동을 이끈다. 이끄는 근거. 이렇게 문제를 뽑아서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처음에는 유추를 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건가 하다가 나중에 이 교재 속에서 이 문장을 좀 보면서 이걸 물어보는 게 확실하겠구나 생각을 좀 어느 정도는 한 상태로 답안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질문을 좀 쉽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질문을 좀 이렇게 해방적 행동을 이끄는 게 뭐게? 그러면 해방적 관심이고 그거 해방적 관심에서 행동의 근거가 되는 게 뭐게라고 물어봐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죠? 제 생각인데 쓴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이건 정말 초월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 외에는 쓸 수 있는 답안이 아니란 생각이 드니 가슴이 아프지만 그냥 버리자 이렇게 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문제가 안타까운 게 많았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의 본질인데 해방적 행동의 본질을 만약에 물어봤다면, 자, 해방적 행동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면서 막 예비교사가 대화를 하는데 해방적 행동의 본질을 만약 질문했다 그러면 이건 문제 답이 정말로 정말 천갈래 말말래로 너무나도 다양하게 열린 답안이 되었을 텐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딱 물어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것이 기술적 행동, 의사소통적 행동의 본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만 물어봤거든요. 세 가지 행동체계의 본질의 관계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비교적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듭니다. 자, 해방적 행동은 다른 두 가지 행동체계에 비해서 가장 포괄적인 행동체계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 기술적 행동과 의사소통적 행동체계의 본질을 다 포함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해방적 행동체계와 더불어서 비판적 질문에 대한 언급을 할 때에도 두 가지
행동으로부터 유도되는 질문에 장점만 취하고 있다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장점을 다 취하고 있고 두 가지 본질을 다 내포하고 있는 포괄적인 어떤 본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답하는 것 외에는 답이 안 나옵니다. 예. 지금 일단 이게 저희 좀 어려운 책이 있어요. 어려운 책. 요 실천자 문제 중심 가정과 수업이라고 하나씩 카바가 있는데 이 제가 교재를 보면은 이 우리 학원 교재 만들 때 요 표가 보시면은 우리 가정과 교육론에 없잖아요. 이 표는 정말 옛날 책이에요. 아주 옛날 책인 요 책에서 뽑아드린 건데 유태명 교수님이 나중에 신간을 내기를 요 책을 신간으로 냈어요. 요 책을. 그래서 지금 요 책에서 요 자료를 뽑은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가정과 교육론에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에 중에 그 신간이라 하기 민망하긴 하네요. 이제 요거보다는 신간이죠. 예, 이것도 꽤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거기에서나 살짝 본질에 대해서 요 정도 수준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상 쓰기가 어려워요. 뭐 이 밖에 뭐 다른 정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저희 가정과서 갖고 있는 텍스트상에서는 요 이상을 뽑아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보니까 반복 기출을 피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특히 가정과 교육론의 철학 파트는 반복 기출이 합어부 외에는 거의 안 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꾸 소소하게 특이한 거 좀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쨌든 애초에 다 담아서 공부하기는 쉽지는 않기는 하죠. 여태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겠으나 좀 어렵게 나오긴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비자 A의 피해 사례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자, 문제가 되게 막 어렵게 막 나옵니다. 까다롭게. 까다로운 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쉬워요. 자, 보실게요. 프린트 토너를 구입을 했는데 이 토너가 4가지 색깔이 세트로 나오는 그런 토너인 것이에요. 근데 이 4가지 토너 중에서 보니까 일부만 하나는 그냥 쓸 거고 나머지 3박스만 교환 또는 환불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자가 우기고 있는 거죠. 4개를 다 한꺼번에 해야지 부분적으로는 환불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지만 소비자가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래서 이 사업자의 주장이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토너 셋박스만 환급해 줘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문장은 좀 복잡하지만 소비자 A가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뭐라고 하시면 돼요? 기존의 주문을 철회하는 거니까 청약 철회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시면 되는 거죠.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구입을 한 경우들이죠. 자, 그러면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제품을 수령하고 며칠 이내인지를 쓰세요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7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적어주시면 되는 것이고 소비자 A는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권리 행사 여부에 대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적어야 되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아주 굵게 쉽게라는 이 글자와 효력이라는 글자를 진하게 좀 이제 표현을 해준 거죠. 그러면은 7일 이내에 내가 뭔가 청약 철회를 요구했으나 이들이 지연을 하다 보니까 7일이 넘어가서 내가 7일 이내에 주장했다라는 것이 증거가 안 남을 수 있으니까 뭘 해줘야 돼요? 내용 증명을 발송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갖고 적어주시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답안은 내용 증명을 쓰는 것이고 그 특징을 적으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증명의 특징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형식 같은 거, 이런 형식이 들어가야 되고, 뭐 발신인의 주소가 편지지와 봉투에 일치해야 된다라든지, 내용 증명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3년간 보관이 된다라든지, 뭐 여타의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몽땅 이것저것 막 섞어가지고 적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쉽게에다가 막 동그라미 쳐놓고, 진하게 쳐놓고, 막 효력이라는 걸 막 쳐놓다 보니까, 혹시 내용 증명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좀 되기는 하더라고. 왜냐하면 내용 증명이 아니라 구두로도 전화로도 철회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들이 소비자 관련 법책에는 등장을 하거든요. 원래 효력이 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더 이
분쟁을 예방을 하고 더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이 전화나 구두로 계약을 처리하는 것이 조금 약하잖아요. 그래서 내용 증명이라고 적어야 조금 더 적합한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 일단 내용 증명이라고 답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통합형 문제가 등장을 한 거죠. 자, 식, 주별로 통합을 했는데, 색깔로 했어요. 색깔로. 이렇게 색깔로 할 줄은 몰랐는데, 참,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죠. 자, 오방색에서 조각마다 색상을 달리하거나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열한 소매만 얘기했으니까 색동저고리를 의미하는 문제라고 이 정도는 쉽게 다 기억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소매를 색동으로 장식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귀하게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병장수를 의미하는 기원하는 의미도 있었었는데 이 기억을 만들게 된 실용적인 이유도 적어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 거죠. 기억에 들어갈 명칭 색동이고 실용적인 이유니까 상징적인 이유는 이미 여기가 다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 무병장수. 실용적인 이유라면 다 유추가 가능하죠. 이 조각조각 천을 이용했으니까 버려지는 짜투리 천이 없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유추를 하고 적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니은번인데 자 이게 색깔을 다양하게 썼다라는 부분에서 비빔밥 알록달록하죠. 탐평채도 고명을 알록달록하게 이쁘게 할 수 있는데 자 니은이 이제 블랭크가 걸어가면서 오이도 넣고 쇠고기도 넣고 도라지도 넣고 설기버섯도 넣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색깔도 다양하지만 각각을 조리하는 방법도 달리할 수 있으니까 뭘 양념을 했는지에 따라서 뭐 오이를 새카맣게 쓰면 신맛이 날 것이고 도라지는 약간 씁쓸한 맛도 날 것이고 뭐 단맛, 매운맛, 짠맛 등의 다양한 그 맛도 오행을 갖추면서 등장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라는 단서를 가지고 있죠. 여기까지 딱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음식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냥 뒤에 보니까 오칠을 하고 뚜껑이나 옆면을 화려하게 장식한 목기 그릇에다가 담아내었다라고 단서가 나오니 저희가 이거는 그 담는 그릇의 이름과 음식의 이름이 동일한 구절판이라고 밖에는 나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구절판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재료도 좀 설명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 싸먹는 재료도 있고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나와줘야 정말 구절판이라는 확신이 들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저도 그냥 구절판이라고 되게 자신 없는 답안을 올려드렸어요. 조금 자신감 없게 올려드렸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이 있어야 더 완벽할 것 같기는 한데 이 조건상에서 부합하는 거는 일단 저는 그거밖에 떠오르진 않아서 일단 그거를 답으로 좀 올려드렸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제가 완벽하게 답안을 썼다는 자신감이 없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단청입니다. 단청은요, 좀 너무 어려웠죠. 저희 지금 일반적으로 보는 자료에서 단청의 목적이 나온 걸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예 제가 알고 있는 단청 자격증 보유자가 있어요. 아예 단청만 하시는 그 기술 보유자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쫙 그 전공서적을 여러 개 막 깔아가지고 막 보내주셔서 그걸로 일단은 올렸어요. 맞추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찍어서 맞추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목적 업무에 단청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금 아주 잘 해줬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만 지금 빼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목재를 보호하는 건축물을 만들었으면 거기다 단청 칠을 예쁘게 해서 목재를 좀 보호해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출처 내용이지요. 여기 보시면 딱 봐도요. 그죠? 일반적인 책이 아니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책이 아니에요. 지금 아주 대놓고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주신 거예요. 자, 목재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라고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다른 말로는 부재를 보호한다라고 쓰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둘 다 같은 맥락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종교 엄숙한 장엄. 권력의 상징, 권위자 상징 연결되는 거죠. 기념비적 건축물, 그 다음에 아까 조약성을 은폐하는 내용들도 아까 본문에서 나왔었죠. 이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일 쉬운 거를 낸다고 블랭크를 걸어주신 걸로 보입니다. 이번 문제는 정말 틀리게 하려고 아주 그냥 정말 작정을 하고 내셨다는 생각이 아무리 봐도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보면서 어떤 분이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 건지 모르겠다 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진짜 아니야 뭐 다 틀렸다라고 보시면 게 마음 편할 것 같죠. 첫 번째, 준주택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준주택의 조건은 종류를 2개 쓰세요. 근데 본문에 제시한 걸 제외하라 그랬으니까 오피스텔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수업할 때 오피스텔 외에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이런 것들을 준주택의 종류로 언급해드렸던 것을 생각하시면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입신고를 했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무슨 권리가 생긴다? 바로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근데 우선 변제권의 개념 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그래서 우선 변제권의 개념,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군부로 넘어가더라도 후순위보다는 우선해서 변제를 받는 권리이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됐었겠고요. 가장 힘들어하셨을 답이 바로 디귿번이죠. 디귿 리을번.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냐? 와, 이거 뭐지? 걸릴 수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살짝 설명을 드린 것 같기는 해요. 제 기억으로는 한 것 같은데 저도 이게 매년 수업을 다르게 하다 보니까 어떤 애는 하고 어떤 애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수업에 했는지 올해 수업에 했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보시면 전세금 보호장치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물어보는 것은 전세권 설정을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된 겁니다. 과거에 전세권 설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복잡하거든요. 일단 등기를 해야 될 때 돈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손쉽게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만 받아도 보증금을 보증할 수 있는 확정일자라고 하는 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은 그럼 왜 하느냐? 지금 굳이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권 설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특이한 경우들이 간혹 발생을 할 때가 있어요. 뭔가 이제 이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전입신고를 좀 이 세입자가 하는 게 조금 자기한테 손해가 되거나 뭔가 약간 그런 게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입신고를 못 합니다 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세입자가 똑똑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난 전세권 설정을 해주세요. 비용도 당신이 지불하세요. 막 이렇게 하셔야 돼요. 원래 전세권 설정은 각자가 돈을 같이 내야 되거든요. 보통 한 3, 40만 원 들어요. 보통 못해도. 그럼 이제 각자가 같이 내가지고 이걸 등기를 올려야 돼서 이제 필요한 조건이라는 거죠. 전입신고를 못했다면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어서 나오는 거, 이 전세권 설정을 하긴 하는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랬죠? 바로 집주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집주인이 승낙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은요, 이 전세권 설정을 했다라는 게 효력이 대단해서요, 그냥 경매 붙여버릴 수 있어요, 세입자가. 임대인이 돈을 안 줄 경우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야지만 당연히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전대 놓는다 그러죠. 내가 이제 전세를 사는데 내가 방 하나를 월세를 줄 수도 있어요.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도. 굉장히 강력한 권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고요. 등기해야 돼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또 들어요. 이 2가지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로 볼 수 있다. 다시는 안 내겠죠. 자, 그래 뭐 너무 임용고시의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 그 다음에 11번 문제.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가 출제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서 아닌 게 아니라 계속 안 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는데 문제를 냈죠. 자, 보겠습니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길을 그냥 건넜다라는 어떤 얘기를 듣고 운수는 경찰 아저씨한테 혼나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벌 받아, 그러니까 복종해야 하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그래서 운수의 도덕성 발달 단계는 벌과 복종 지향의 단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녹색 불일 때 길을 건너야지. 자, 나는 엄마랑 선생님께 칭찬을 듣는 게 무척 기분이 좋아. 그래서 신호를 꼭 지켜라고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 착한 아이 지향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답은 그것은 아니고 목적과 상호 교환 지향이라고 저는 답을 했습니다. 자, 제 입장에서 왜 이렇게 대답을 했냐 하면은 이게 이제 목적과 상호 교환, 뭐가 상호 교환이 돼야 된다. 내가 이 규칙을 지켰을 때, 이 도덕성 규칙을 지켰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목적과 상호 교환 지향의 도덕성 발달 단계인데요. 이때 이익이라고 하는 게 막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칭찬받는 것도 하나의 이익이 될 수 있거든요. 약간의 교환을 받는 관계라고도 이거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나는 엄마랑 선생님께 약속을 잘 지키는, 규칙을 잘 지키는 착한 아이라는 말을 듣는 게 좋아. 그런 칭찬을 듣는 게 좋아. 이런 단서가 좀 나오면 착한 아이의 지향이라고 명백하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냥 칭찬을 듣는 게 무척 나는 기분이 좋아 정도잖아요. 착한 아이라고 하는 어떤 단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속에서 착한 아이의 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애매한데 어찌 보면은 두 개 다 답이라고 해도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둘 다 답이라고 도 할 말은 없을 것 같기는 하나 딱 한 가지만 답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목적과 상호 교환이라고 해야 되는 게 조금 더 근접하지 않을까, 좀 포괄적이지 않을까. 이 막연한 칭찬이라 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걸 답안으로 했고요. 이 출제자들의 의도는 알 수 없으니 제가 일단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올해 기출에서는 유난히 가슴이 무거워요. 해설을 하는데 내내 무거워. 지금 좀 찹찹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자 올리브 얘기가 나왔죠. 올리브유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떠올리시면 돼요. 올레산이 대표적인 올리브유 이제 이게 사례거든요. 모르셨던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는데 맞추신 분도 있겠죠. 나는 들기름 그러면 무조건 떠올리실 거예요. 오메가3, 리놀렌산. 너무나도 기억이 이제 잘 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지방산의 명칭을 순서대로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유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데 올레산이고, 들기름은 닭가 불포화 지방산인데 정확하게 리놀렌산이라고 좀 적어주시면 좋겠죠. 알파 리놀렌산이라고 적으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구조적 특징을 적으라 그랬는데 올해 문제는 유독 구조적 특징을 적는 문제가 좀 있었죠. 유독이 좀 이 구조에 대한 문제가 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구조적 특징을 어디까지 적어야 될까? 그러면은 뒤에 문장을 보니까 동일한 조건에서 산화 속도의 차이를 비교해서 서술하라는 것을 보니까 불포화도에 따라서 산화 속도가 달라지는 거를 좀 아는지 모르는지 구조와 관련해서 물어보려는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다양한 좀 쓰자면 엄청 많은 단어들을 나열할 수 있겠으나 좀 꼭 들어가야 될 키워드가 이중결합이 1개이다, 이중결합이 3개이다 이런 키워드들을 원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혹시 모르니까 어디까지 답안으로 할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있는 거 없는 거 최대한 적어주는 게 좀 안전하겠죠. 그래서 둘 다 탄소수는 18개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데 자 여기까지 적고 조금 더 자신 있으신 분은 자 메탈기로부터 일단 기준을 잡고 자 잡아주시고 자 9번째 탄소의 이중결합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리놀렌산의 경우에 이중결합이 3개가 다 있는데 3개 있는 그걸 다 적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메틸기로부터 첫 번째 이중결합이 나타나는 곳은 3번째 탄소이다 정도까지 좀 적어주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산화 속도와 관련해서 적어줘야 되니까 니은이 산화 속도가 더 빠르다. 왜냐하면 이중결합이 있으면 이제 굉장히 쉽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파괴되어 산화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적어주시고 가시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간에 저희가 구조도 좀 많이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식으로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꾸 쉬었다가 또 점검 비번 보도록 하겠습니다.